안녕하세요. 기업경영 멘토 하동균입니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10월 5일 고용노동부의 8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2.2% 늘어났지만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1.5%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이 들고 미래에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시죠. 우리 부모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까봐 혹은 그렇게라도 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현실을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비참하게 살기 싫으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가 바로 투자자산, 은퇴자산, 보장자산인데요. 이것을 통틀어서 3대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무조건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3대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식이나 펀드 투자와는 조금은 다른데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걸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결혼, 양육, 의식주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바로 결혼인데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결혼 때 필요한 비용이 총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이 2억 4천만 원으로 90%에 육박했는데요. 남녀가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당 1억 4천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억 4천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 시스템의 2022년 20대 중후반 평균 연봉은 3,464만 원입니다.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액은 254만 원 정도인데요. 계산하기 쉽게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대개 23세나 24세 정도가 됩니다. 전역하자마자 바로 취업했고 30세에 결혼한다고 가정을 하면 6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건데요. 결혼 비용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모으려면 1년에 2,300만 원을 모아야 되고 한 달에 191만 원 정도를 모아야 됩니다. 실수령이 250만 원에서 191만 원을 모으면 생활은 단 59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 191만 원씩 저축을 하는 게 쉬울까요? 그 중에는 실수령액 2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인데요. 월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첫 번째 큰 이벤트인 결혼에서부터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아주 평범한 서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대부분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자녀를 가지지 않고 결혼 생활 자체에 충실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녀 출산 후 대학교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약 3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 자체는 학교 교육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사교육은 일체 없는 비용이고요. 만약 사교육을 시키면 비용은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게 전부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식주가 남았는데 먼저 식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 끼 밥값을 아주 약소하게 5천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CU나 GS 편의점에서 도시락만 먹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15,000원, 한 달이면 4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1년으로 계산을 하면 540만 원이고 자녀가 대학 가는 20살이 되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만 먹는 게 아니죠. 부모도 같이 먹겠죠. 그럼 식비만 3명 합쳐서 3억 2,400만 원이 됩니다. 외식이나 커피, 맛있는 거 이런 것들 사 먹는 거 일체 안 하고 순수하게 5천원짜리 도시락만 먹은 가격이죠. 이렇게 교육비와 식비만 합쳐도 6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꿈을 꾸는 게 내 집 마련하는 거죠. 언제까지 전세나 월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젊은 시절부터 꿈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연끌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집을 하나 가지려고 하죠. 지방도 물론 좋지만 교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조금 원활하게 이용을 하려면 수도권에 올라오는 걸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서울 강남에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어마어마하죠. 10억 가지고도 거의 인서울을 하기 힘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김포 기준으로 했을 때 25평 아파트 가격이 평균 3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다 사면 좋겠지만 이것도 대부분 은행 담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갚아 나가야 되는데요. 결혼할 당시에도 빚이 있어서 이제야 조금씩 다 갚아 나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들었던 빚들을 아등바등거리면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미 나랑 같은 입사 동기들은 퇴직한 지 오래고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눈치도 주죠. 아직 우리의 노후도 준비를 못했는데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결혼, 양육, 의식주 정도만 계산을 해도 10억은 들어가는데요. 이게 아주 최소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벌면 해결이 될까요?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양가족 2명, 여기에 20세 자녀 1명이 포함해서라고 하면 실수령액이 79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5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16.6년, 약 17년 동안 저축을 해야 10억을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조금만 계산을 해봐도 월급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한 만큼 소득이 되는 구조로 가거나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만약 어쩔 수 없이 월급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나만의 사업이나 소득 구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게 투자 자산인 겁니다. 다음은 노후 자산인데요. 노후 자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퇴직 후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죠. 유명한 채용 전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체감하는 정년 퇴직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체감 정년 퇴직 연령이 만 51.7세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은 평균 49.5세로 나타났는데요. 법에서 정한 정년은 만 60세지만 현실은 그것보다 10년 정도 더 빠르게 퇴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입니다. 이 연금이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다들 맹신을 하고 있고 굳게 믿고 계신데요. 하지만 기사자료나 통계자료를 보시면 20년, 25년 후에 고갈된다는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행대로라면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15% 인상하고 연금수급 나이를 68세로 단기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말까지 합니다. 연금이란 구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납입하고 그것을 은퇴하신 분들이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일하는 사람이 많고 퇴직하는 분은 적어야 유지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고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더구나 아주 심각한 출산율도 0.78명입니다. 즉 여성 1명당 1명의 아이를 출산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은 고갈이 되겠죠. 시간 문제일 뿐이란 거죠. 그럼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없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이 아주 매력적이긴 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돈을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셔서 쉽게 접근을 하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많고 부동산 관련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시는 편이고요. 또 주변에 주식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예상 불가능한 게 주식이나 펀드고 전문적으로 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저축입니다. 저축은 대부분 어디 하냐면 은행에서 하는데요. 은행에서도 적금을 대부분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연이자 3%라고 했을 때 고객들은 매달 3%의 이자를 받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은행은 본인들이 고객의 돈을 갖고 있던 기간만큼 이자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씩 납입하고 연 3% 이자라고 가정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자를 연 36만 원, 매월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연 1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도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자 소득세를 15.4%를 떼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6만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저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은퇴 후에 100만 원씩 저축하기가 쉬울까요? 현재 일시적으로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는 같지만 장기적으로 금리는 내려갑니다. 세금은 당연히 반대로 오르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현재 이자 소득세가 40%입니다. 금리는 마이너스 0.1%밖에 안 되죠.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은행은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돈을 보관하는 거고 신용을 잘 관리해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거죠. 저희가 따박따박 저축한 돈으로 배를 불리는 건 은행이지 저희 노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저축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라는 말도 나온 거고요. 이게 정말 뼈아픈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라도 아둥바둥 어떻게든 살아왔다고 쳐볼게요. 죽어라 노력해서 준비도 하고 이런 준비를 다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만약에 대비하지 못한 일이 생겨버리면 지금까지 해온 준비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가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아주 큰일이 나는 겁니다. 아둥바둥 살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게 될 겁니다. 손을 벌리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준비했던 자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장자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B라는 사람은 한 달에 90만 원씩 저축을 하고 10만 원은 1억을 대비하는 보장자산의 준비를 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이 흘렀습니다. A는 3,600만 원을 모았고 B는 340만 원의 돈을 모았겠죠. 모은 돈은 A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때 안타깝게도 동시에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이 발생하는 암에 걸리게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국립암센터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간암이나 췌장암의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A는 결국 저축한 돈도 다 쓰고 마이너스 2,4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B는 똑같이 치료 비용이 6천만 원이 들지만 저축 금액이 3,240만 원이 있고 치료 비용이 6천만 원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1억에 대한 보장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총 7,240만 원이 남게 됩니다. A는 B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을 했는데도 열심히 모았던 돈이 사라졌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됐죠. 주변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B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도 지켰고 4천만 원이라는 돈도 얻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안타깝게 재발을 하게 되면 A는 더 막막해지는 거죠. 심지어는 돈을 못 구해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B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다시 치료 비용으로 사용을 하면 되죠. 단순하게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보장자산이라는 거는 어리던 나이가 많던 여자건 남자건 전구간에 걸쳐서 만약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꼭 해둬야 되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마련하고 있는 투자자산, 노후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꼭 아셔야 되는 3대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당장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그 소득 수준에 맞게 조금씩 준비를 하셔서 추후에 내가 준비하는 투자 자산이나 노후 자산이 반드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보장 자산까지 3대 자산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